경남 사천.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매서웠다. 미역을 말리던 대나무 장대들이 덜컹거리고 갯바람에 섞인 다시마 향이 좁은 골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 냄새를 따라가면 포구 끝.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왜냐 스테인리스 쏘티 반짝이는 30년 된 해물탕집. 주인 한서연은 새벽 5시면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연다. 먼저 바닷물을 떠서 세수를 한다. 차갑지만 그 물이 아니면 잠이 깰 수 없다. 다음으로 낡은 면 앞치마를 메고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한 창가에 선다. 손바닥에 염분이 스며들고 그 위로 오래전 총상 자국처럼 남은 흉터가 희미하게 비친다. 서연댁. 오늘도 일찍이네. 바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마을의 터줏대감 김만수 선장이었다. 회색 니트 모자를 눌러쓴 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 그는 새벽마다 꼭 한마디 인사를 건넨다. 오늘은 바람이 좋아요. 개가 잘 올라올 거예요. 그럼 저녁엔 꽃게탕 끓여둘게요. 선장님들 오셔야죠.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 식당 아줌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칠고 단단한 손, 언제나 허리에 묶인 앞치마까지. 하지만 그녀가 솥을 들어 올리는 자세나 칼을 쥐는 손끝에는 평범하지 않은 균형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 훈련된 전사의 몸이 스스로를 잊지 못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바다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았다. 포구의 배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어부들이 굵은 밧줄을 정리하며 출항 준비를 했다. 그 장면은 매일 같았지만 그날따라 서연의 가슴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다. 그 불안은 이내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포구 진입로로 검은색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온 것이다.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광택이 선명한 외제차. 뒷좌석의 인물들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잠시 후 양복을 맞춘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구두가 젖은 모래 위를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이질적인 소리가 났다. 저 사람들 누구지? 김만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살폈다. 포구 정면의 절벽 아래 자신의 식당이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키는 185 오르심 인침쯤. 정제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왼쪽 광대 아래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주민분이신가요, 예? 저는 남해 프런티어의 정무현입니다. 이 일대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반듯하고 비싼 종이. 로고는 은색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식당합니다. 바쁩니다. 정무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입가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이 지역이 곧 크게 발전할 겁니다. 저희 회사가 준비 중인 리조트 단지의 중심부가 바로 이 근처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장사 준비가 많아요. 다음에요. 그녀는 짧게 잘라 말했다. 정무현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표적을 스캔하듯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들이 떠나자 멀리서 마을 이장 최동석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큰일이요. 서연 씨? 그 남해 프런티어 사람들이 포구 전체를 사들이고 있다네. 이미 새 집은 계약금 받았다고. 2배 준다면서요. 그래. 돈 냄새에 흔들리는 사람 많지. 그런데 말이야. 어떤 집들은 강제로 사인하라고 협박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 협박이요? 응. 근데 증거가 없대. 교묘하게 말로만 압박한다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 순간
파도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이 천천히 박동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기억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20해 전. 국정원 해외공작과에서 활동하던 시절. 심해의 그림자, 그녀의 암호명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감각을 잊은 줄 알았다. 그러나 정무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서연은 식당 뒤쪽 창고에 오래된 철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금속 상자가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쇠를 꽂자 오랜만에 듣는 찰칵 소리가 울렸다. 그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 가짜 여권,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번호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숫자들을 눌렀다. 띠띠띠 몇 번의 신호음 후 중년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코드 네이비루나. 심해의 그림자 복귀 요청.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호흡 소리가 이어졌다. 정말 당신입니까? 남해 프론티어라는 회사. 그리고 담당자 정무현.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요. 지금 어디십니까? 사천마도 포구. 그들이 여기 와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내로 연락드리죠.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조용히 상자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다시 시작이군.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오래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번졌다. 포구에는 다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김만수의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상자 가득 문어가 흔들리고 관광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의 표면 아래 서연은 느꼈다. 이 마을 어딘가에 이미 다른 파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 파도는 이번엔 단순한 개발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서연은 식당으로 돌아와 불을 지폈다.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육수를 내고 갓 잡은 전복과 새우를 손질했다. 칼끝이 재료를 가를 때마다 손목 근육이 자연스럽게 조였다 풀렸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래, 아직 쓸만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았다. 그녀의 눈빛은 바다로 향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마을을 조여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자신이 그 물살 한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바다 냄새가 다시 주방으로 밀려왔다. 서연은 솥뚜껑을 덮고 고요히 말했다. 심해는 늘 조용하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튿날 새벽, 안개가 포구를 감쌌다. 서연은 주방불을 켜지 않은 채 식당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바다가 흰 김처럼 피어오르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짧은 회색 시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항구 입구에 어제 보았던 남해 프론티어의 차량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숫자가 늘었다. 3대가 아니라 5대. 그들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삼각대와 측량기를 세우기 시작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도로를 재고 누군가는 드론을 띄웠다. 측량이라. 서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눈길은 이미 저들의 손끝, 발걸음, 카메라의 각도를 세밀히 읽고 있었다. 어제와 달랐다. 이번엔 분명히 정찰의 동선이었다.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를 계산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문 열었어요.
젊은 수협 직원 오혜진이었다. 20살 후반쯤의 남자. 항상 싱글벙글 웃으며 새벽 문어를 들고 찾아오는 단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요즘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요. 수협 창고 옆에도 누가 기계를 들여놨다니까요. 기계라면 드론 충전기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요즘은 바다보다 육지가 더 위험하니까. 오혜진이 돌아간 뒤 서연은 천천히 창가에 기대어 해변을 바라봤다. 남해 프론티어의 사람들은 삼각망을 이용해 포구 중심의 곡률 좌표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이 이상했다. 보통 건설 측량이라면 한 지점에 고정된 망을 세우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 측량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포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값을 찍고 있었다. 그건 개발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 감시와 관측을 위한 스캔 방식이었다. 잠시 후 정무현이 나타났다.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정장 차림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다시 뵙네요. 그렇네요.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 들렀습니다. 혹시 아침 되나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찌개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휴대폰 뒷면에는 남해 프론티어 로고, 그리고 작은 검은 렌즈가 달려 있었다. 서연의 눈이 그곳에 머물렀다. 식당을 오래 하셨죠? 30년 됐어요. 대단하네요. 이런 곳에서 30년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죠. 버틴다기보단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하. 그게 제일 어렵죠. 그냥 산다는 거. 정무현의 말투는 유연했지만 시선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다. 문, 창문, 주방, CCTV. 서연은 그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다. 마치 자신이 이미 프로파일링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요즘 이 근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겠죠. 저희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과 새 일자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식당도 더 넓은 상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요? 아니요. 시내 쪽으로요. 바다는 곧 봉쇄될 예정이거든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빛이 스쳤다. 봉쇄라니요.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정무현은 잔잔히 웃었다. 그건 표면적인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해양과학연구소가 들어올 거예요. 주민분들은 곧 이주하실 테니 좋은 조건일 때 결정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문을 열며 짧게 덧붙였다. 이 바다, 생각보다 깊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암시였다. 우린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게 그의 진짜 메시지였다. 그날 오후 이장 최동석이 다시 찾아왔다. 서연 씨, 내가 오늘 들은 얘기 좀 이상해. 저 남해 프론티어라는 회사, 본사는 서울에 없다네. 서류상 주소는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른 회사 간판이 붙어 있다더군. 껍데기 회사군요. 게다가 법인 등기 담당자가 몇 달 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무현. 그 사람 본명 아닐 거예요. 그래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20해 전. 거제 다대포. 그때 이름은 장청후, 제랑칭호였죠. 이장의 얼굴이 굳었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땐 합작 프로젝트 명목으로 들어온 군사기술자였어요. 잠수정 개발팀.
그때도 심해란 단어를 썼죠. 그럼 이번에도 네, 같은 냄새예요.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신호가 잡혔다. 코드 네이비루나. 업데이트 있습니까? 짧은 지연 후 응답이 왔다. 있습니다. 남해 프런티어의 주요 임원 3명이 5년 전 같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양기술단, 군수장비 수출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인잠수정 실험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이곳에 들어온 건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천 해역에 시험용 기체 한 대가 반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표는요, 36도 57분, pen기 7도 54분, 포구에서 방영 5km 아닙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포구의 바로 아래. 그 바닷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저녁 무렵 파출소 순경 박지훈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낮에 그 회사 사람들이 또 왔습니까? 왜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새벽 그 사람들 차량이 드론을 띄워 주민집을 촬영했다네요. CCTV엔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요. 아주 교묘하게 각도를 잡았더군요. 그럼 그냥 넘길 겁니까?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네요. 투자 유치 사업이라나.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순경,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이 통화 기록 지워요. 오늘 만난 적 없는 걸로?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부탁이에요. 박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잠시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냄비를 바라봤다. 김이 피어오르며 유리창에 닿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묘하게 일정했다. 너무 일정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포구 어딘가에 음향장치 혹은 수중통신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파도의 리듬과 다른 미세하게 반복되는 저주파 진동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진짜로 시작했군. 서연은 낮게 속삭였다. 그날 밤 그녀는 식당 불을 모두 끄고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권총이 있었다.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녀는 총신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결국 다 같은 얼굴이지.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 속에 이제는 인간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었다. 폭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것은 가로등의 희미한 주황빛뿐이었다. 한서연은 식당 뒷문을 닫은 뒤 주방 바닥 아래 숨겨진 철문을 열었다. 오래된 냉장고 뒤로 가려져 있던 은밀한 통로였다. 계단 아래엔 작은 방 하나, 낡은 책상과 철제 캐비닛, 그리고 먼지 쌓인 잠수 장비들이 있었다. 서연은 검은 가방을 꺼내 하나씩 장비를 확인했다. 무소음 해체 키트, 초소형 렌즈 카메라, 고무 장갑, 그리고 GPS 교란용 송신기. 모두 20년 전 자신이 직접 조립했던 것들이었다. 한동안 손을 떼고 살았지만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정확했다. 도구 하나하나가 자신의 연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작은 시계를 봤다. 23시 40분. 약속된 시각이었다. 서연은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바다 냄새와 금속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포구 끝, 낡은 카페 앞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그녀는 무정이를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선배,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윤지원. 아직도 이 일 하네. 선배가 떠난 뒤에도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만 바뀌었죠. 그놈의 바다. 언제나 문제야. 둘은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경계가 섞여 있었다. 윤지원은 태블릿을 켜서 지도를 펼쳤다. 남해 프런티어가 임시 창고로 쓰는 건물이 여기예요. 원래는 냉동 창고였는데 작년부터 안 쓰던 걸 빌려 쓴답니다. 전력 사용량을 추적해보니 일반 사무실의 3배, 내부엔 서버실로 추정되는 구획이 있어요. 경비는 CCTV 6대, 회전형 2대, 교차 시야의 빈 구간 3초, 경비 인원 4명, 밤엔 둘이 순찰. 좋아, 난 서쪽 통로로 들어가겠어. 네가 북쪽 감시를 맡아. 역시 선배답네요. 감은 여전하시네. 감이 아니라 습관이지. 서연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몸을 숙이고 그림자처럼 골목을 빠져나갔다. 윤지원은 이어폰을 꽂고 무전 주파수를 맞췄다. 코드 루나 1, 통신 개시, 코드 블루, 수신 양호. 그들은 마을의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겨울밤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발걸음은 눈처럼 가벼웠다. 창고는 포구에서 500m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겉보기엔 낡은 철문과 파란 간판, 해양수산창고라는 글자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문 옆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가 붉은 점을 깜빡였다. 서연은 작은 금속 클립을 꺼내 단선 회로에 꽂았다. 찰칵. 센서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지원아, 지금이야. 윤지원이 전파 방해기를 가동시켰다. 윙 하는 저주파음이 짧게 울리고 CCTV 화면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다. 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중앙엔 해양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도에는 사천 인근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점이 3개 찍혀 있었다. 심연 프로젝트 1차 테스트 구역. 그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서랍을 열자 남해 프런티어 연구개발팀 명의의 서류 봉투가 나왔다. 그 안엔 설계도 한 장이 있었다. 무인 잠수정, 모델명 NDS-02, 길이 11m, 수심 100m 잠행 가능. 하단에는 자율 제어 시스템 에쿠스틱 커맨드 모드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음향 제어 방식. 바로 어제 들었던 이상한 파도 리듬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이미 바다 아래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서랍 하나를 더 열었다. 주민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사진, 이름, 주소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파일 한 장, 한서연, 신원 재확인 필요.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의 남자가 대화하며 들어오는 소리였다. 야, 오늘 교대 늦었잖아. 커피 좀 사느라. 정무현 부장이 내일 온다더라. 준비 똑바로 해야 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벽 뒤 그늘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를 최소화하고 손에 쥐인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2 남자는 서류를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서연은 조용히 반대편 문으로 이동했다. 그곳엔 금속 캐비닛이 있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무소음 해체 키트를 꺼내 손끝으로 자물쇠를 돌렸다. 탁! 열렸다. 안에는 작은 검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손바닥 크기의 원형 장치가 나왔다. 표면엔
NDS 컨트롤 유닛이라 새겨져 있었다. 지원아, 제어, 유닛, 확보. 좋아요. 영상 전송 준비할게요. 서연은 카메라를 켜고 장치를 촬영했다. 화면을 통해 본부로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 창문 바깥에서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다. 경비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던 중 그림자를 본 것이다. 거기 누구야? 외침이 들리자 서연은 재빨리 몸을 숙였다. 총소리는 없었다. 대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원아. 출구 경로. 남쪽 비상문. 오른쪽으로 3걸음 후 계단. 지금 바로. 서연은 몸을 낮추고 달렸다. 발소리가 뒤쫓았다. 비상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문이 잠겨 있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힌지 핀을 눌렀다. 딸깍. 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윤지원이 맞은편 골목에서 손짓했다. 이쪽이에요. 2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누가 나갔어 찾아. 그들은 좁은 골목을 돌아 식당 뒷문까지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서연은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다. 하, 여전하네. 그 쫓기는 느낌, 윤지원이 웃었다. 선배가 살아있길 잘했어요. 본부도 놀랄 거예요. 놀라긴 아직 일러?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장치를 분석해야 해. 이게 그들이 바다를 조종하는 열쇠일 거야. 서연은 제어, 유닛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렸다. 검은 금속 표면의 파도처럼 얇은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 선을 따라 문질렀다. 마치 오래된 비밀문이 다시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바다 너무 오래 참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젠 내가 잠수할 차례야. 창문 밖엔 다시 파도가 부딪혔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엔 누군가의 기계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4시. 공기 중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폭우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바다 위에는 안개가 내려앉았다. 한서연은 낡은 조끼를 걸치고 항구로 나섰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숨은 진동이 있었다. 바다의 심장소리 같기도 하고 어제 밤의 기억이 다시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선배, 장비 다 준비됐어요? 윤지원이 배 위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마른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너프렌 슈트를 입고 산소통을 점검 중이었다. 소개할게요. 배민서. 전직 해군 잠수사예요. 이번 작전에 지원 나왔습니다. 배민서입니다. 선배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본부에서 다 돌려보내요. 심해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고. 이젠 그림자보단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건 바다가 허락해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3 사람의 공기는 묘하게 단단해졌다. 배민서가 잠수용 지도를 펼쳤다. 좌표는 여기입니다. 포구에서 남쪽으로 4.8km, 수심 48에서 52m. 조류는 약하지만 시야가 탁하다고 합니다. 해저 안반이 거칠고 온도차가 커요. 제어 유닛 신호 잡히나 윤지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약한 파동이 있어요. 주파수는 21.17kHz. 어제 확보한 유닛이랑 일치해요. 좋아. 그럼 우리도 내려가자. 서연은 웨슈트를 입었다. 차가운 고무가 피부에 달라붙자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몸이 기억하는 작전의 리듬이었다.
벨트를 매고 산소 게이지를 확인하고 헤드라이트를 고정했다. 규칙은 그대로다. 서로 시야 안 벗어나기, 이상 신호면 즉시 상승.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깊은 데선 절대 소리 내지 마. 깊은 데는 항상 소리가 없어야 해. 배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 공기가 흘러가는 소리만 남았다. 서연은 손목에 라이트를 켰다. 불빛이 푸른 안개처럼 번지며 해저로 향했다. 30m. 수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스압이 변하면서 귀가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조절했다. 배민서가 뒤에서 손짓을 보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그렸다. 40m. 바닥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위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인공 구조물임이 드러났다. 길이 약 10m. 매끈한 외피, 안테나와 프로펠러, 무인 잠수정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접근했다. NDS-021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원아. 화면 보이지? 보입니다. 신호 양호해요. 내부 센서 작동 중. 윤지원의 목소리가 수중통신기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서연은 잠수정 하단의 화물칸을 살폈다. 틈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손바닥만 했지만 무게는 묵직했다. 내부에서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민서, 봉투, 그가 방수백을 내밀었다. 서연은 상자를 그 안에 넣고 밀봉했다. 그 순간 잠수정 측면의 LED가 깜빡였다. 뭐지? 에너지 반응 감지, 자동 보안 모드예요. 윤지원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선배, 빨리 이탈해야 해요. 잠깐만. 서연은 잠수정 위쪽을 살폈다. 본체 중앙에 주파수 조정 패널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22.7에서 19.2로. 순간 진동이 멎었다. 됐어. 이제 올라가자. 상승을 시작했다. 압력이 서서히 줄고 빛이 돌아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수면을 바라봤다. 멀리서 윤지원이 타고 있던 보트가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증거 확보 완료. 윤지원이 다가와 상자를 받았다. 선배, 대단해요. 그 잠수정, 진짜였네요. 가짜일 리 없었지. 문제는 저걸 누가 조종하느냐야. 그녀는 상자를 바라봤다. 그 표면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희미한 파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제어 장치가 아니야. 송수신이야. 송수신기요, 그래. 이 신호가 어딘가로. 혹은 누군가에게 가고 있겠지. 보트가 폭우로 돌아왔다.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금빛이 번지고 갈매기 울음이 들렸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 지원아, 본부에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분석하겠어. 왜요? 본부가 처리하면 안전하잖아요. 본부도 완벽하진 않아. 예전에 그랬듯 내부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 윤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다. 폭우로 돌아온 뒤 서연은 식당 지하실에 임시 분석대를 차렸다. USB 리더와 노트북, 그리고 제어 유닛, 상자 내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자. 화면에 수십 개의 좌표가 떠올랐다. 동해, 제주 남단, 그리고 거제 앞바다. 윤지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에요.
한국 해안 전역을 커버하는 통신망이에요. 군의 레이더선도 포함돼 있군.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완성하면. 우리 바다의 모든 움직임이 그들 손에 들어가.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순간. 바깥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창문 틈으로 검은 벤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놈들이 움직였어. 우리 위치를 안 건가요, 아니? 이 신호야. 유닛이 아직 끊기지 않았어. 서연은 재빨리 전원을 내렸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빛도 사라졌다. 잠시 정적. 바깥의 소음이 멀어지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민서, 너 내일 다시 잠수 준비해. 오늘 찾은 좌표 중 하나로 간다. 또 내려가신다고요? 이번엔 더 깊이. 이 바다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눈빛은 밤의 파도처럼 차가웠다. 윤지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선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야 끝나지. 바다는 기억해. 숨긴 것도, 죽인 것도. 서연은 천천히 바다를 바라봤다. 폭우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깊은 곳에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깊은 데는 항상 소리가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진 않지. 그날 오후 폭우의 공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마을 곳곳에 붙은 현수막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해 프런티어 해양 리조트 개발, 주민설명회 새로운 미래를 함께. 주민들은 반신반의한 얼굴로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이제 돈 좀 벌어보자 며 들떴고, 누군가는 우리 땅 뺏기면 어쩌나 하며 조용히 불안해했다. 한서연은 회관 뒤편 창고 근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은 채였다. 윤지원과 배민선은 이미 내부에 잠입해 있었다. 윤지원은 기자로 위장했고 배민선은 음향팀 기술보조 신분증을 들고 들어갔다. 무정위에서 윤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배, 안쪽 무대 완전히 설치됐어요. 스크린 2개, 통역기 세트, 그리고 의심스러운 금속 케이스 6개. 케이스 군용 장비 박스처럼 보여요. 외부엔 연구 장비라 표시돼 있는데 안엔 뭔가 더 있어요. 눈에 띄지 말고 관찰만 해. 정무현은 아직 안 왔어요. 대신 중국인으로 보이는 2명이랑 양복 입은 사람들이 미리 도착했어요. 그래, 그게 오늘의 관객들이겠지? 서연은 주머니에서 제어 유닛을 꺼냈다. 어젯밤에 꺼둔 그 장치는 아직 차가웠다. 하지만 전원을 켜자 미세한 진동이 다시 느껴졌다. 화면에는 신호 3개가 깜빡였다. 남해 프런티어 측 장치. 이미 활성화됐어. 오늘 시연할 거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회관 안에서는 이미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먼 걸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해 프런티어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박수가 흩어졌다. 순박한 얼굴들 속에서 몇몇은 이미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에 정무현이 등장했다.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 마을은 바다를 품은 보석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리조트, 요트, 선착장, 연구시설까지 모두 일자리를 가져올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무대 뒤에 커튼이 열렸다. 그곳엔 은빛 금속으로 된 거대한 원통이 있었다.
직경 2m. 길이 5m쯤 되는 그 물체는 묘하게 익숙한 형태였다. 이건 우리 남해 프론티어가 개발한 해양 탐사용 무인 잠수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첨단 기술로 해양 생태계와 지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접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윤지원의 숨소리가 무정이에 섞여 들어왔다. 선배, 저거 우리 어제 본 거예요. 맞아. 모델명은 NDS-02. 저건 탐사용이 아니야. 그럼 지금 바로 시연한다면 통신망 전체가 켜질 거야. 서연은 즉시 제어 유닛의 주파수를 바꿨다. 하지만 화면엔 차단 실패가 떴다. 젠장. 이미 메인 주파수를 바꿔놨군. 정무현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잠수체는 수심 50m 아래에서도 자동 제어됩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 순간 회관 스크린에 포구 앞바다의 영상이 나타났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수체였다. 검은 금속의 몸체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빛을 반사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졌다. 세상에. 저게 진짜 움직이는 로봇 같아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싸늘했다. 화면 속 잠수체의 동선이 마치 미리 짜인 시연이 아니라 정찰 루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원. 영상 확대해. 화면이 확대되자. 잠수체 측면에 새겨진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02B. 그녀가 본 건 A였다. 즉, 한 대가 더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때 윤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 뒤쪽 창고에서 소리가 납니다. 금속 케이스가 자동으로 열리고 있어요. 무기화된 모델이야. 지금은 보여주기용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어떻게 해야 시간을 벌어?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 서연은 회관 뒤편의 출입문으로 향했다. 경비원 둘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순간적인 동작으로 손끝이 목덜미를 눌렀고 그들은 조용히 쓰러졌다. 그녀는 신속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대 아래 기계음이 들렸다. 서버가 돌아가는 소리. 냉각팬의 바람. 그 안에는 제어용 컴퓨터와 신호 전송기가 있었다. 화면에는 해안 일대의 좌표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떠 있는 한 문장. Project Deep Sea Activation 000230. 2분 30초 남았어. 서연은 USB를 꽂았다. 프로그램을 역추적해 통신 경로를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암호화는 복잡했다. 그녀는 치아를 꽉 물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정무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바다는 이제 세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민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냉랭했다. 그는 이미 서연의 위치를 알고 있는 듯 무대를 내려오기 시작했다. 윤지원이 무정의로 외쳤다. 선배 정무현이 움직입니다. 알아, 나도 보고 있어.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서연은 마지막 암호줄을 풀었다. Access granted.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신호 전환. 문구가 떴다. 됐다. 제어권 확보. 그녀는 재빨리 주파수를 변경했다. 잠수체 영상이 흔들렸다. 정무현이 당황한 듯 태블릿을 연타했다. 무슨 일이야? 신호가. 끊겼습니다. 기술 요원이 외쳤다. 잠수체는 천천히 회전하더니 해저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영상이 끊겼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다. 주민들의 웅성거림, 기술자들의 고함,
그리고 정무현의 차가운 눈빛. 그는 곧장 무대 아래로 향했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한서연.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20년이 지나도 냄새는 변하지 않네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도 여전하네. 장청후.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다니. 그 이름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들의 눈빛이 부딪혔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무현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여기서 끝내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이라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순간 회관 천장에서 연기가 터졌다. 배민서가 설치한 연막탄이었다. 시야가 흐려지는 사이 서연은 몸을 굴려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윤지원이 차량 시동을 걸고 있었다. 선배 타요? 서연은 재빨리 뛰어올랐다. 차가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총성이 3번 울렸다.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 서연은 팔에 스친 상처를 눌렀다. 지금은 도망이 아니라 후퇴야. 이 정보가 남았으니까.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프로젝트 딥시우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멀리서 회관이 불빛 속에 사라졌다.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소란이 들렸다. 그러나 바다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서연은 낮게 말했다. 이제 그들도 알겠지. 바다의 유령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밤새 비가 내렸다. 새벽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과도 같았다. 포구의 골목마다 경찰 차량이 서 있었다. 회관 폭발의 여파였다. 뉴스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 보도됐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식당의 지하실. 노트북 화면 위로 습기와 빗소리가 묻어났다. 윤지원은 USB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해독 중이었다. 배민서는 팔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총알 파편이 스쳐 지나간 상처였다. 서연은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선배, 데이터 복호화가 70%쯤 됐어요. 그런데 윤지원의 손끝이 멈췄다. 화면에 뜬 파일 이름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붙잡았다. Deep Sea Node, HQ Seoul. 본부요? 맞아요. 신호 루트가 서울 본사 서버로 연결되어 남해 프런티어 내부가 아니라 우리 본부 시스템을 통과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컵을 내려놨다. 그 말은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거군. 확실해요. 암호키가 내부 인증 코드랑 일치해요. 그래서 내가 본부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때 지하문이 살짝 열렸다. 습기 섞인 공기와 함께한 남자가 내려왔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남자였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윤지원이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태석 국장님. 그는 미소를 지었다. 본부가 보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요. 잠시 협조 좀 하시죠. 서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본부가 보냈다고요. 무슨 증거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흔들었다. 국정정보원, 해양보안과 김태석, 분명 정식 신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의 신분은 진짜일지 몰라도 의도는 가짜였다. 그럼 본부가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당신을 보냈을까? 당신이 회관을 폭파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용의자 신분이에요.
그 말에 윤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CCTV도 이미 삭제됐더군요. 김태석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남의 프런티어도. 우리도 지금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더 움직이면 위험해져요. USB를 넘기고. 잠시 몸을 피하세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넘기면. 그 USB는 어디로 가죠, 물론. 본부 보안 서버로. 그리고 그 다음엔 조사 후 폐기될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순간 공기가 얼었다. 서연의 오른손이 이미 허리로 내려가 있었다. 총구가 김태석의 가슴을 향했다. 선배 윤지원이 외쳤다. 가만히 있어. 서연 씨, 여전하군요. 그리고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 스무화에 전에도. 다대포 작전 때도 결국 내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김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보고 있던 자가 바로 당신이었죠. 그의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찰칵 테이블 밑에서 총성이 터졌다. 배민서가 몸을 날려 윤지원을 감쌌고 총알이 벽을 스쳤다. 서연은 그대로 몸을 굴리며 사격했다. 두 번째 탄이 김태석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계단 위로 뛰어올랐다. 잡아. 밖에서 차량 시동 소리가 났다. 검은 SUV 2대가 포구 방향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재빨리 장비 가방을 챙겼다. 지금 당장 이동해. 여긴 이미 노출됐어. USB는요? 내가 갖고 갈게. 넌 민서랑 다른 길로 빠져. 선배. 같이 가야죠, 아니. 누군가는 추적을 따돌려야 해. 서연은 윤지원의 어깨를 잡았다. 지원아.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언제나 같았어. 흩어지는 것.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좁은 뒷골목으로 흩어졌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비를 가르며 폭우를 스쳐 지나갔다. 윤지원은 창고 뒤편 언덕으로. 배민서는 선착장 쪽으로. 서연은 반대편 도로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도로 끝.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 15%. 본부 암호 채널을 열었다. 코드 네이비루나. 긴급 보고. 내부 침투 확인. 김태석. 이중신분 가능성 높음. 잠시 후 응답이 왔다. 네이비루나. 통신 보류. 채널 불안정. 불안정 거짓말이네. 그녀는 냉소를 지었다. 본부조차 이미 손이 닿아 있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윤지원 무정이를 켰지만 잡음만 흘렀다. 지원아. 응답해. 여전히 정적.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비명이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놈들이 지원을 찾은 거야. 그녀는 가방을 메고 폭우 언덕을 향해 달렸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몸을 흔들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언덕 위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SUV 한 대가 전복되어 불타고 있었다. 근처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현장을 살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무정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귀에 댔다. 선배, 듣고 있죠? 윤지원의 목소리였다. 지원아 어디야? 창고, 뒤쪽, 포위됐어요. 거기서 버텨. 내가 간다. 아니요. 그쪽도 이미 위치 노출. 선배. 이 데이터. 지원아. 말하지 마. 지금은 그 USB 백업했어요. 내 채널 확인하면 비통신이 끊겼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더 거세졌다.
그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다. 좋아. 지원. 버텨. 내가 데리러 갈게. 폭우의 끝. 바다는 어두웠다. 파도는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 울림 속에서 서연은 또다시 그 말을 떠올렸다. 깊은 데는 항상 소리가 없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은 경고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단순한 조사도, 임무도 아니다. 이건 삭제하려는 자들과 기억하려는 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다는 기억을 삼키지 않는다. 그저 입을 막을 뿐이다.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총을 다시 장전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녀의 뒤에서 파도가 터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바다의 입을 연다. 비는 밤새 내렸다. 바다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새벽. 폭우엔 잿빛 물 한 개가 깔려 있었다. 한서연은 젖은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식당 지하의 임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벽에는 낡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공기 속엔 녹과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윤지원의 무정이가 여전히 책상 위에서 희미한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지원아. 들리면 응답해. 하지만 잡음뿐이었다. 그녀는 무정이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선배, 계단 아래서 배민서가 나타났다. 어깨에는 붕대가 새로 감겨 있었고 손엔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잠시라도 드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괜찮은 얼굴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 대신 USB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지원이 백업해뒀대. 어디로요? 자기 개인 채널로 암호명 루비웨이브. 본부가 닿을 수 없는 서버야. 그럼 찾아야죠. 찾을 수 있을까 우린 늘 찾아냈잖아요. 배민서의 말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이 싸움은 늘 절망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절망이 끝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야, 배 준비해. 오늘 밤. 마지막으로 내려간다. 잠수요, 다시 지원이 그쪽에 있어. 신호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포구엔 이미 남해 프런티어 사람들로 가득해요. 경찰도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돼. 낮이 되자. 마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평온해졌다. 하지만 곳곳에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검은 밴. 남해 프런티어는 이미 모든 걸 덮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잠수 장비를 점검했다. 배민서는 작은 어선을 몰고 포구 중앙으로 나왔다. 하늘은 어둑했고 구름 아래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수심은 지난번보다 깊어요. 조류가 세집니다. 괜찮아. 난 더 깊은 데도 내려가 봤으니까. 서연은 잠수 헬멧을 눌렀으며 웃었다. 지금부터 40분 안에 끝낸다. 내가 신호 보낼 때까지 위로 오지 마. 예. 지원이는 살아있어. 내가 느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심장은 차분했고 머릿속은 맑았다. 호흡기에서 기포가 올라가며 빛이 점점 멀어졌다. 수심 10m, 20m, 30m. 압력이 서서히 귀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목에 라이트를 켰다. 빛이 푸른 안개처럼 번져나가며 해저를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야 끝에 희미한 빛점 하나가 보였다. 그건 수중 구조물의 신호등이었다. 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접근했다.
철골 파이프가 얽혀 있는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자. 금속과 유리 파편이 뒤섞인 잔해가 나타났다. NDS 기우의 잔해였다. 그 잔해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낯익은 장비가 눈에 들어왔다. 윤지원이 쓰던 수중통신기였다. 그리고 바로 옆. 부서진 구조물 틈 사이로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지원아.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쓸었다.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 자국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민서? 들리나 네. 선배 신호 잡혔어요. 이 근처야. 지원이 여기에 있었어. 지금 구조팀 부를까요? 아니. 아직 시체 못 찾으면? 그들은 아무 이유로든 덮을 거야? 그녀는 통신기를 챙겨 방수백에 넣었다. 그 순간. 물속 깊은 곳에서 붉은 불빛이 깜박였다. Deep Sea Node. 새로운 잠수체였다. 젠장. 아직 하나 남았군. 서연은 급히 수면 위로 상승했다. 보트 위로 몸을 끌어올리자. 숨이 터져 나왔다. 민서 잠수체 움직인다. 좌표 47도 19분 확인했어요. 해안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수하려는 거야. 그 안엔 데이터 코어가 있어. 막을 방법은요. 그걸 내가 배웠지. 해저 전송 주파수를 역으로 먹여보내면 기체가 과열돼 자멸해. 그게 가능해요. 기술이 아니라 감이야. 내 감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 서연은 장비를 조정하며 제어 유닛을 연결했다. 모니터에 좌표와 파형이 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주파수를 천천히 올렸다. 20.7, 21.3, 22.0. 지금이다.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순간. 바다 아래서 붉은 섬광이 터졌다. 짧고 강한 진동이 배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파도 위로 거대한 공기방울이 솟구쳤다. 잠수체가 폭발하며 부서져 떠올랐다. 배민서가 외쳤다. 성공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바다 아래를 향해 있었다. 잔해 사이로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얀 잠수복의 일부. 그리고 깨진 헬멧,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다. 윤지원이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겐 미세한 숨결이 있었다. 지원아 서연은 그녀를 끌어안고 수면으로 향했다. 숨이 가빠지고 압력이 귓속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수면 위로 머리가 튀어나왔다. 민서 밧줄 배민서가 재빨리 줄을 던졌고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윤지원은 의식이 없었지만 미약한 맥박이 느껴졌다. 서연은 가슴을 눌렀다. 버텨. 이 바다한테 진 적 없잖아. 몇 초 후 지원의 입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녀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선배, 괜찮아. 끝났어. 아직 아니에요? 데이터. 업로드 완료. 루비웨이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섞였다. 당신이 맞았어요. 내부에 있었어요. 김태석, 본부 서버에 침입했어요. 그래? 알아. 이제 그들이 도망칠 곳은 없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군함 한 척이 폭우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늘엔 헬리콥터 불빛이 스쳤다. 배민서가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네요.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 바다는 다시 기억을 되찾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불타는 수평선을 바라봤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붉은 빛이 얼굴을 물들였다. 윤지원이 그녀 곁에서 속삭였다. 선배.
그래도 오늘은 살아남았네요. 그래, 살아남은 건 이긴 게 아니야. 다만, 다음을 볼 자격이 생긴 거지? 폭우로 돌아오는 길, 비는 멎고 있었다. 하늘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바다는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제의 침묵과 달랐다. 이번엔 끝난 자들의 평화가 아닌 남은 자들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물러간 파도는 다시 온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 달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은 바다 위에 길게 번졌다. 그건 마치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하나처럼 오래 남아 있었다. 이틀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다. 폭우는 아직도 진흙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해안에는 부서진 잔해들이 밀려와 있었다. 남해 프런티어의 간판은 이미 철거됐다. 경찰선이 항구 입구를 가로막고 기자들이 남긴 카메라 삼각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서연은 의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그 냄새 미역과 다시마, 오래된 나무의 향가 가득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폭발 전날에 멈춰 있었지만 그녀는 굳이 맞추지 않았다. 그냥 그 시간에 머무는 게 더 편했다. 윤지원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선배, 뉴스 봤어요 봤지? 남해 프런티어 회장, 해외 도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 본부의 김태석 국장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조사 그 사람은 곧 사라질 거야. 그렇게 설계된 인생이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진 세상 아닌가요? 세상은 늘 같아. 다만 잠시 멈출 뿐이지. 배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배에 다시 수리됐습니다. 포구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오늘 밤에라도 다시 출항할 수 있대요. 이제 바다 나가예. 누군가는 파도 밑이 아닌 위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의 웃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국자를 들어 솥을 저었다. 끓는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고 붉은 국물 속에서 꽃게 껍질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는 많은 걸 삼켰지만 그래도 사람은 남겼네. 사람이여 그래. 결국 사람이지. 파도도 그림자도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방 한켠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해양보안청은 남해 일대 해저에서 불법 무인 잠수정 잔해를 수거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를 지목했습니다. 관계자는 내부 제보자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윤지원은 라디오를 끄며 웃었다. 제보자라. 그게 우리겠죠, 아니. 이제 그건 바다야. 바다여 바다가 증거를 내줬잖아. 깊은 데 있던 것들을 다 끌어올렸지.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서연은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밖에선 갈매기가 떠돌고 멀리 군함 한 척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선배, 윤지원이 불렀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끝이라. 글쎄, 그럼 뭐가 남았어요? 기억이 남았지. 기억이라. 사람들은 금방 잊어. 하지만 바다는 안 그래. 한 번 삼킨 건 오래 씹어. 그래서 우리가 한 일도 언젠간 또다시 떠오를 거야?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쓴데요. 윤지원이 물었다. 그래야 오래가. 단 건 금방 사라져. 그날 오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폭우로 나왔다. 기자들이 떠나고 경찰선이 철수하자 남은 건 사람뿐이었다. 이장 최동석이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식당 문 다시 연다면서
오늘 저녁부터요. 좋지 이제 폭우에도 다시 사람이 오겠네. 사람이 와야 냄새도 나죠. 고요한 바다는 오래 못 버텨요.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나갔다. 해질 무렵 엔 다시 불이 켜졌다. 주방엔 국물 끓는 소리가 났고 창갠 작은 등불이 흔들렸다. 윤지원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물었다. 선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요리하지. 그리고 기다리지. 뭐려 다음 파도.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엔 피로와 평화가 함께 섞여 있었다. 밤이 깊자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여기 개탕 됩니까 돼요. 자리 앉으세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를 올렸다. 국물이 끓자 방 안에 다시 바다 냄새가 퍼졌다. 남자가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어요? 예, 한 30년 됐죠.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다 떠나는데 그럼 누가 남아서 밥을 해요? 남자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젊은 시절의 바람 같았다. 손님이 나간 뒤 서연은 불을 낮췄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녹슨 피처폰이 있었다. 배터리는 빠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함께 찍은 세 사람 서연, 윤지원, 배민서 그리고 폭우의 풍경. 뒤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다. 깊은데도 결국 빛은 닿는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빛은 닿지. 다만 그게 바다일 뿐이지. 그녀는 휴대폰을 봉투에 넣고 조용히 불을 끄려다 멈췄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한 구석의 스위치를 켰다. 벽에 붙은 작은 넌사인 간판이 켜졌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스쳤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저 세월처럼 흘러가는 소리였다. 서연은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밤바다에서는 불빛을 너무 믿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등대처럼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